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자, 오늘 라이브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민법 체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드렸거든요. 자, 이것을 제가 글로 표로서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표 그리면 강의 중에서 제일 재미없어 하세요. 근데 그림을 표로 옮겨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더라도 세 번째 타임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전 시간에 민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그랬죠. 그죠? 자, 이것을 제가 표로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소유권은 물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민법상 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분류 방식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권을 다루는 게 물권법이고요, 채권을 다루는 게 채권법이에요. 그러면 뭐가 물권이냐 그 말이죠. 그죠? 뭐가 물권이냐 그랬더니 물권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에서는요, 물권을 8가지, 이것만 물권이다 그러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물권이면 물권이 아닌 것은 다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물권법은 질권 빼고 다 우리 시험법입니다만, 채권법은요 다시 계약을 다루는 계약법 분야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만 우리 시험법이냐면 계약법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리고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민법 총칙 분야예요. 민법 총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과 계약에 공통된 사항 뽑아놓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범위를 보면 맨 처음에 인이라는 게 나와요. 인은 뭐 자연인이 있고, 우리처럼 자연인이 있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행위 있죠. 법률행위, 그럼 계약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법률행위라는 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뒤에 가면 자, 권리가, 우리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뭐 10년 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돈 못 받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법률용어로 시효로 소멸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법률행위 부분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그래서 교재 같은 거 보면 민법 총칙이란 타이틀로도 나오기도 하지만 법률행위라는 타이틀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민법 총칙 전체에서요, 법률행위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80, 90%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 대부분이기도 해야 돼요. 그게 보면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주임법, 상임법 등 민사특별법이 있는데요. 민법은 40문제 나와요. 그중에서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10문제, 이렇게 나와요. 가끔은 물권법에서 뭐 민촉에서 9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뭐 계약법에서 9문제, 그렇게 해서 한 문제 더, 이걸 민사특별법, 거기에서 6문제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물권법 비중이 가장 크죠, 그죠? 그런데 자, 이게 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또 봐보시면 계약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뭘 공부했어요? 매매 계약, 이걸 공부를 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매매라고 적고 매매 계약이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15가지 계약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형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우리 시험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실력 있는 공인중개사는 가끔 교환 계약도 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실제 사례에서. 왜냐하면
매매라는 것은 부동산하고 돈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교환은 부동산하고 부동산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토지하고 서울에 있는 건물하고 교환한다 이런데 실제 사례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공부할 내용도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거의 무시하고 넘어가다시피 해요. 중요한 것은 매매하고 임대차죠. 아무튼 매매, 교환, 임대차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그거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공부했죠?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우리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청약에 대해서 뭔지 청약과 유사한 개념,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청약은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승낙도 또 누구에 대해서 할 수 있느냐, 승낙의 의사표시가 뭐 편지 붙였을 때냐, 상대방 도달했을 때냐, 뭐 이런 것들을 막 자세하게 이제 가지치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뼈대를 세우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계약의 효력으로서 당사자들은 일정한 권리 의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또 봐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매매 계약을 하고 나면 매도인은 어때요? 등기 서류 넘겨줄 의무가 있죠. 즉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고요. 대신에 어떤 권리가 생기죠?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죠. 반대로 매수인 B는 어때요?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대신에 소유권 이전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요, 의무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매매 계약이에요. 계약은 하나예요. 매매 계약 하나인데 의무가 두 가지가 있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법률 용어입니다만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쌍무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쌍무계약. 그리고 이 쌍무계약의 효력으로서 공평의 원칙상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라 그랬죠. 그죠? 동시에 이행하라. 그래서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안 주면서 먼저 돈 줘 그럼 미쳤냐 그래야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동시행 항변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동시행을 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동시행했으면 물권의 세계로 이제 비로소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등기에서 물권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 위반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A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못 팔아 그랬을 때 채무 불이행이 되잖아요. 그럼 매수인 B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매매 계약을 해제해버리는 거죠. 해제하고요. 해제했으면 줬던 것들 돌려받아야죠. 돌려받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원상회복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원상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그럼 매도인도 뭐 할 수 있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해야 되는데 의무 이행을 안 하면은요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 계약 관계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계약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약속을 지켰다고요.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물권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어버리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이 소유권은 물권이냐 채권이냐 그랬더니 물권이라고요. 왜요? 민법에서 물권이라고 정해놨으니까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 그래요. 법으로 정해놨다. 법정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물권은 꼭 민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도 다른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민법상 물권이거든요. 민법상 물권은 8가지예요. 자, 들어본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나올 거예요. 그냥 오늘은 한번 듣고 끝내는 거예요. 뭐 있냐면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란 말은 우리가 내 거 그거 말하는 건데, 자, 이 소유권을 다시 제한하는 물건으로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지역권이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총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자,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우리는 용익물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 물건을 취득하려면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지금 든 것은 소유권이었죠. 그죠?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아까 제가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등기했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아까 잔금 치르고 등기 서류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 했잖아요. 근데 잔금 치르지 않았어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죠. 왜 그러느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라고? 민법 186조에 가요. 자, 법률행위로 그러면 법률행위 그럼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당분간 계약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으로, 그죠? 매매 계약으로. 자, 소유권,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하고 186조에가 정해져 있다고요. 즉, 물권 변동. 이 물권 변동이라는 용어 나오죠. 그죠? 이 물건이 발생 변경하는데 이유가 법률 행위라고 그러면 언제? 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기를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다만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민법 187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 강의할 때 몇 조 하면 제가 이렇게 꼴랑지 표시처럼 이렇게 할 건데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저렇게 해서 저도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187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법률 행위가 아닌 거, 이것을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 같은 거예요. 상속. 자, 봐보세요. 부모님이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람된 표현이지만 피받다, 피상속인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면 자식, 상속인이 소유권을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 이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등기했을 때 등기 없어도, 이때는 등기 없어도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 없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자, 먼저요. 상속은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외람된 표현이지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계약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이 아니죠, 그죠? 그럼 계약이 아닐 때는 등기 없어도요. 피상속인 부모님이 사망만 하면 그 즉시 사망 사실을 알건 모르건 그 즉시 소유권이 상속돼 버려요. 상속 등기해야 상속 등기 없어도 상속 등기 없어도. 왜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봐보세요. 계약법 중에서도 계약은 여러 가지 15가지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하나 이게 우리 시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계약법 각칙.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래요? 계약법 총칙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물권법에서도요. 물권 하나 다루는 부분을 물권법 각칙이라고 그러고요. 이들의 공통점을 뭐라고 그러냐면 물권법 총칙 그래요. 그리고 다시 물권법과 계약법의 공통된 사항을 뽑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민법 총칙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도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A하고 B 사이, 갑하고 을 사이에. 물권 변동도 누구하고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A하고 B 사이, 갑하고 을 사이에.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뭘로 나와요? 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아셨죠? 네,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요. 이제 봐보세요. 이게 민법 전 체계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민법의 전부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탁 끼우잖아요. 그러면 민법 전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뼈대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매매 계약했는데 그죠? 옆집에서 화재가 나서 불이 번져가지고 불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잘못 없이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죠? 그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누가 피보느냐. 위험부담 문제도 있고요. 특수한 계약 형태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민법의 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것을 이렇게 넣어서 딱 띄워보면 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실제 부동산 거래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계약을 먼저 해요? 아니면 물권 취득을 먼저 해요? 계약을 먼저 하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는 어느 교과서나 우리 이제 앞으로 사용할 교과서도 편제는 우리 민법 체계에 따라서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강의는 계약법부터 먼저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약속을 지키면 물권호 세계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물권법 강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물권과 계약의 공통된 사항, 민법 총칙 이렇게 강의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사특별법, 특별법은 민법을 알아야 비교해서 특별히 특별법은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민법 체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알고 최소한 깊이 들어가가지고 빠져가지고 내가 어디서 헤엄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책 덮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구나 전체적 모습 중에서 이것을 알고 하시면 여러분이 민법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한번 그려드릴게요. 아, 재미없어요.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이 민법 전체 책에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셔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자, 보시면 민법 총칙은 어디만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냐면 법률 행위만 우리 시험범위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이제 차차 다 이런 것도요. 의미가 있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자, 다시 법률행위는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성립도 안 했다 그러면 유효, 무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불성립 그러거든요. 그러면 봐보세요.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계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A하고 B가 갑하고 을하고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당사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법에서 당사자가 두 번째 몇 번지 부동산, 그죠? 100번지 부동산을 얼마에 3억 원에 뭐 한다는 매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했죠. 의사표시를 했을 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목적을 가졌는데 아직 의사표시 안 했잖아요. 그럼 무효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불성립 그러는 거, 불성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는데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성립한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죠. 그죠? 그랬더니 이 당사자 AP 있죠. 그죠? 이 AP는 태아가 아니라 태어났어야 됐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태아일 때는
등기를 못해요. 왜? 등기를 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적거든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적는데 태아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못해요. 소유권 취득할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태어나기만 해서 1살짜리 먹은 애기도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그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획일적으로 끊지 않고요. 우리 판례가 자 12살, 13살 정도여도 얘가 좀 똘똘하다 그러면 의사 능력을 인정해 주는데 15살 정도여도 얘가 좀 띠라잖아요. 그러면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은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18살과 19살 사이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18살까지를 미성년, 미성년은 행위 능력이 없다고 그래요. 19살부터 성년자예요. 민법상 성년자, 행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해서 보느냐면 만약에 태아에게 부동산을 증여해주는 계약을 했다.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그런 것은 당사자가 뭐예요? 권리 능력이 없어버리잖아요. 그런 계약은 해봤자 무효 그러는 거예요. 또 7살짜리 먹은 아기가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은 있으나 의사 능력이 없죠? 그런 계약은 해봤자 뭐예요?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무효. 무효 그래요. 그런데 행위 능력이 없는 자가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취소 사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18살 먹은 아기가 계약을 했다 그러면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는데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런 계약은 해봤자 취소 사유다.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하고 어떻게 다른데? 그런 것은 차차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데 취소는 일단 유효.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런 것은 차차 공부하자고요. 지금은 책에 뼈대를 세우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이라는 것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중에서 어느 하나를 시가보다 싸게 팔게 이런 것은 계약해봤자 무효예요. 왜요?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두 가지 부동산 표시, 100번지 부동산 3억 원 이게 확정이 돼 있어야 그 계약이 유효해요. 그 다음에 가능해야지. 만약에 이미 불타 없어진 집을 팔겠다고 계약을 해봤자 그 계약은 무효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는 적법하죠, 그죠? 근데 마약 거래는 위법한 거예요. 마약 거래 한다고 계약해봤자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약 법이 있거든요. 근데 설령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첩으로 살아주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것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더라도 그런 것들은 해봤자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라도 위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하고 표시인데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유효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는 게 있어요. 비정상적 의사 표시라는 게. 즉 이것은요. 의사와 다시 또 이제 나누게 돼요. 차차 이거 공부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야 유효해요. 유효인데 만약에 이러지 못한 거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이 4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107조 비진후 표시, 108조 통정호유 표시, 109조 착오, 110조 사기 강박.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비진후 표시도 원칙은 유효 그래요. 유효. 뭐 제가 농담처럼 수업 끝나고 100만 원 드릴게요.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줘야 돼요. 이게 제 의사는 줄 마음이 없는데 표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준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원칙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비즈니스 표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그럼 무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둘이 짜고 재산 빼돌려놨다. 통정 허위 표시. 이것은 들키면 무효예요. 근데 착오로 법률행위했다. 취소사유. 사기강박 당해서 법률행위했다. 취소사유. 이렇게 돼 있어서 취소사유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행위 능력이 없는 걸 제한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자고요.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강의 지금 처음 들으면서 너무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게 되면 머리 아프잖아요. 지금도 좀 졸리죠, 그죠? 제가 재미없을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차피 한번 뛰어넘어야 될 거니까 한번 체계를 한번 짜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 성립요건, 효력요건 그러는데 특별 성립요건, 효력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인은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이 성립한다는 게 있어요. 자연인은 출생했을 때인데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낙성계약은요. 청약이 있고 승낙이 있었을 때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낙성계약은. 근데 낙성계약 반대말이 뭐냐면 요물계약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계약금 계약이 요물계약이거든요. 계약금 계약이. 그래서 이 계약금은요. 전액이 통장에 꽂혀야 돼요. 수수가 돼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물계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용어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법률행위 대리로 할 수 있죠. 아까 위임장 준다고 그랬죠. 법무사한테 위임장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대리예요. 대리. 그러면 그 대리는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법률행위는 유효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있어요. 엄마가 취직하면 차 사줄게 혹은 졸업하면 차 사줄게 이런 것들이 조건 성취, 기한 도래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이 매매계약은 유효가 돼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 보면 나중에 보면 인이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우리 시험법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부터 공부하게 되냐면 법률행위가 뭔지, 법률행위 목적이 뭔지,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민법 전 체계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민법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거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요. 많은 수험생들이 어쩌냐면요. 민법책을 딱 펴죠. 그죠? 그러면 뭐부터 나온다고요? 민법 총칙부터 나오죠.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법률행위 부분이 나오거든요. 법률행위가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법률행위가 뭐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해가지고 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막 그거 암기하다가 나중에 보면 법률행위 안에는 하나하나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런 게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 정신작용에 기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것을 암기하느라고 죽을 살뚱하고 있어요. 제가 속이 터져서 미치겠어요. 그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X 하면 여러분은 과감히 X하고 넘어가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책을 딱 펴고 민법 공부 한번 해봐야지. 의욕 충만. 그래가지고 책을 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뭔 재미가 있겠어? 뭘 알겠어요? 그래도 드립다. 맨 처음에는 의욕 충만하니까 10시간 하루 이틀을 막 그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겨우 넘어가서 여기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다가 첩계약 무효 나와요. 그러면 첩계약 무효 또 상상의 나래를 펴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었는데 이런 게 무효였구나. 그러다가 또 의사표시 오면 굉장히 추상적이라 의사표시가 불리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또 뭔 말인지 모르고 꾹꾹 참고 공부하다가 대리 정도 오면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책 덮고 학개론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뭐 1월이 되고 또 3월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해 볼까? 또 여기서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첩계약무효.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 안 하신 분하고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첩계약무효.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요, 제가 강의를 하는 대로 만약에 저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면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 강의 방식 어쩐다고요? 계약법, 물권법, 민법 총칙 넘어가는데 과감히 아닌 것은 버리면서 가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20% 버려도 여러분은 만점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되 대신에 지금은 민법의 큰 그림은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푹 빠져가지고 막 헤매고 있지 말고요. 아, 민법이 큰 틀을 보며 이렇게 생겼구나. 이 중에서 나는 어디를 공부한다. 그걸 알고 들어가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큰 중요한 나침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올리는데 아주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간다 아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강의는 마치게 되는데요. 정리해보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차 과목인 민법은 80점이 만점인데 중요한 것은 틀을 잡고 가자. 그러면 그 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매 거래를 해보는 이게 전부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보면 우리 민법 전체 틀이 완성되니까요. 여러분은 항상 제가 강의 드리면서도 항상 옆에다 이거 그려드리고 나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예 이것을 딱 사진 찍어서 옆에다 붙여 놓으시고요. 민법 공부할 때는 내가 어디를 공부하는지 그걸 알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라이브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유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